의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통풍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는 헬스플러스입니다. 통풍을 비롯한 많은 난치 질환에 대해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정확하고 새로운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5번째 소개 강의에서는 통풍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약의 기전과 부작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강의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 채널은 자연의학을 기반으로 병을 일으킨 원인을 찾아낸 후 치유를 막는 요인을 제거하고 스스로의 자연치유력을 통해 병을 극복하도록 도와줍니다. 2019년 4월 25일 중앙일보에 놀라운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2018년 당시를 기준으로 43만 명이 앓고 있는 통풍에 제대로 된 치료약이 없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통풍에 걸리면 약을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말을 의사들은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의사들의 강력한 무기인 치료약이 마땅히 없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통풍에 쓰이는 모든 약들은 통풍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급성 통풍의 경우에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만성 통풍은 약을 복용하는 동안만 요산 수치를 낮춰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근만성 통풍에 쓰이는 모든 약들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통풍 환자가 평생 복용해야 할 요산 조절제로 널리 쓰이는 2가지 약 모두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통풍에 쓰이는 치료제와 그 부작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자세한 내용은 본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통풍은 염증 질환입니다. 급성 통풍은 급성 염증을, 만성 통풍은 만성 염증을 유발하며 환자에게 심각한 통증과 더불어 각종 합병증을 동반합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통풍 발작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쓰입니다. 비단 통풍뿐만 아니라 염증이 있는 거의 모든 병에 처방이 됩니다. 염증을 가장 빠르게 잡는 약인 스테로이드는 아니면서도 소염 진통 작용을 하기 때문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라 합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인간이 평생 살면서 가장 많이 복용하는 약이라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부작용도 가장 자주 나타나는 약입니다. 미국의 경우 이 소염 진통제는 단연 제1위로 많이 처방되는 약이며 매일 3천만 명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인 사망 4위는 의사가 합법적으로 처방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의 부작용 때문이라는 조사가 있을 정도로 아주 광범위하게 쓰이며 부작용 또한 심각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의 기전을 자세히 알아보고 새로 나온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중 소화장애가 거의 없다는 신약이 왜 수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사라졌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풍 환자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복용할 때 주의사항이 무엇인지를 알아본 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로이드의 역사는 참으로 화려하며 엄청난 굴곡을 겪었습니다. 1950년대 첫 등장을 했을 때는 거의 모든 병을 감쪽같이 낫게 하는 마법의 약이라며 발명자는 심지어 노벨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만 그 후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자취를 감췄다가 최근 다시 슬금슬금 쓰이고 있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약입니다. 정글의 법칙 김병만이 벌에 물려 사경을 헤맬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려 위중할 때 목숨을 구한 것이 바로 스테로이드입니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스테로이드가 널리 쓰이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부작용을 감안하여 잘만 쓰면 된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강의에서는 통풍 발작에 자주 쓰이기 시작한 스테로이드의 작용 기전과 언제 스테로이드가 쓰이는지, 통풍 발작이 일어난 관절의 주사로 쓰는 스테로이드의 문제점,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풍에 2000년이나 쓰여왔던 콜치신에 대해 살펴봅니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영어권 국가에서는 콜치신이라 발음하는데 한국에서는 콜키신 또는 콜히신이라 얘기하더군요. 그런데 콜치신은 약의 성분명이며 한국에서 통풍 환자가 복용하는 콜킨정은 콜치신을 성분으로 쓰고 있는 약의 상품명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콜가웃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명은 나라별로 제조사별로 모두 다를 수 있으므로 콜치신이라는 성분명이 중요합니다. 콜치신은 엄밀히 말하면 백합 종류의 식물에서 추출한 독극물이며 독극물로 통풍의 독성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독을 독으로서 치료하는 셈이죠. 이 강의에서는 오랜 기간 통풍의 유일한 치료제로 쓰여왔던 콜치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나 스테로이드 같이 비교적 최근에 개발되어 나름 효과가 있는 약이 있음에도 왜 수천 년 전의 약이 다시 등장했는지 상세히 알아봅니다. 콜치신의 작용 기전, 효과, 부작용도 살펴보고 급성 증상이 사라진 후 무증상 상태에서 요산 수치를 낮추는 요산 조절제를 처방받은 환자가 왜 급성 통풍에 쓰이는 콜치신도 함께 복용한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통풍 발작이 가라앉은 후에는 염증을 감소시키는 소염 진통제 같은 약이 아닌 요산 수치를 낮추는 요산 조절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통풍은 요산 생성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콩팥으로 배출이 잘 안 되어 생기기 때문에 요산 배출을 돕는 약이 더 효과적일 것 같지만 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요산 생성을 저해하는 약이 주로 사용됩니다. 1965년에 출시된 알로피리놀은 요산 생성 저하제로 가장 널리 쓰이는 약입니다. 최근에 출시된 약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효과도 떨어지고 부작용도 심한 약이 출시 60년가량 된 지금도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통풍의 나라 뉴질랜드에서도 알로피리놀은 통풍에 가장 먼저, 가장 널리 쓰이는 표준 약제의 역할을 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알로피리놀의 복용 방법, 부작용,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을 정도의 극심한 알로피리놀의 부작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부작용을 미리 막기 위해 시행되는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입니다. 알로피리놀보다 효과가 좋고 부작용도 적다고 해서 최신 신약으로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페북소스탓이 오히려 논란의 한가운데 서면서 통풍에 쓸 약이 없다는 한탄이 의사들로부터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1965년에 출시된 알로피리놀에 비해 페북소스탓은 2009년 미국 FDA 승인을 받아 율로릭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기 시작하여 통풍에 관한한 그야말로 최대의 기대주였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의사와 통풍 환자가 45년간이나 손꼽아 기다려온 구세주 같은 약이었던 페북소스탓이 왜 처방하기도 그렇고 안 할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말았을까요? 2014년부터 4년간 6,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비교 연구에서 신약인 페북소스탓은 알로피리놀에 비해 심혈관 사망률이 34%나 높아졌고 모든 사망률은 22% 증가했습니다. 기존 약보다 훨씬 위험한 것은 물론 사람을 살리라고 나온 신약이 사람 잡는 약이 되어버린 셈이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0년 미국 FDA는 무려 10년 동안 최고의 통풍 치료제로 가장 우선적으로 처방되어 왔던 페북소스탓을 통풍의 1차 치료제에서 삭제하고 말았습니다. 가뜩이나 심혈관 사망률이 높은 미국에서 기존 약보다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30% 이상이나 높이는 페북소스탓을 도저히 통풍의 기본 치료제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한때 화려한 각광을 받았던 페북소스탓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통풍은 간에서 요산이 과다하게 생성되어서라기보다는 콩팥에서 요산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생기는 병입니다. 따라서 요산 생성 억제제보다는 요산 배출 촉진제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출시된 요산 배출 촉진제는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마저 심해서
뉴질랜드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거의 처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거의 유일하게 처방할 수 있는 요산 배출 촉진제인 벤즈브로마론에도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벤즈브로마론은 일본에서 개발되었는데 일본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실험을 수행한 결과 다수의 간기능 장애가 발생했으며 그중 상당수가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되어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요산 배출 촉진제로 거의 유일하게 쓸 수 있었던 벤즈브로마론조차도 쉽게 처방을 할 수 없는 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통풍에 쓰이는 약제들은 하나같이 문제가 많아 의사들 사이에서도 안심하고 제대로 처방할 약이 없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급성 통풍에 쓰이는 소염 진통제나 만성 통풍에 처방되는 요산 조절제 모두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약이라면 의사가 신경 써서 어련히 잘 처방해 줄 텐데 굳이 환자가 부작용까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통풍 발작에 쓰이는 소염 진통제는 부작용이 대단히 심해서 복용에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비교적 단기간 처방을 받으니까 위험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반드시 복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요산 조절제는 그 하나하나 모두 부작용이 극심하며 아주 오랜 기간, 아마도 평생 복용해야 하므로 잠깐 사용하고 마는 소염 진통제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일단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생명을 위협하며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요산 조절제도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지 말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죠. 지금 나타나는 증상이 약의 부작용인가 아닌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라도 처방약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확실히 파악해 놓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통풍만을 앓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대부분의 환자는 많은 대사질환을 동반합니다. 요산 증가는 거의 모든 만성질환의 주요 발병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병이 늘어날 때마다 약의 개수가 급증하여 결국은 약을 매일 한 움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약이 점점 추가되면 약들과의 상호관계에 의해 생기는 새로운 부작용은 어느 누구도 알기 힘듭니다. 약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하고 최대한 약의 복용 가지수를 줄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통풍의 비밀을 알려주는 헬스플러스입니다. 이상으로 통풍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통풍의 처방약을 주제로 한 5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신다면 통풍 극복을 위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가 들어있는 저희 통풍 전용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더보기란에 다시 적어 놓겠습니다. 통풍을 비롯 관련된 모든 만성질환에 대해 쉽게 문의를 할 수 있는 카톡 채널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아이디로 친구 추가를 선택한 후 저희 카톡 아이디인 곶뱅이 통풍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혹은 상세 정보에 있는 카카오 채널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와 상담할 수 있는 카카오톡으로 연결이 됩니다. 통풍약을 복용하면서 이 약이 무슨 작용을 하며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 궁금해 하셨던 분들은 약에 관련된 질문은 물론 다른 어떤 것도 좋으니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헬스플러스는 여러분의 자연 치유력 회복에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